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예고를 잠시 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투자의 최일선에 서 계신 분들이 보는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떤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아마 3프로TV에서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습니다.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프루츠가 과일 프루츠죠? 아, 예, 맞습니다. 그 신선한 투자를 우리는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뭐, 네,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네. 좀 투자의 다 같이 열매를 유익한, 맺어서. 네, 투자를 하겠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겠다. 이런 건 그렇진 아닙니다. 않습니다. 네, 적으셔. 감히 감을 떨어뜨리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는 대체로 어떤 뭐 이렇게 스타일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회사들별로. 네, 네, 저희는 네. 뭐 좀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매크로 운용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때에 따라서 뭐 원자재에 투자를 해야 되면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뭐 채권이 하락할 것 같으면 채권을 뭐 숏을 치고, 뭐 이런 아무튼 좀 외국형 헤지펀드랑 가장 근접하게 좀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매크로 상황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뭐 유동성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속해서 네네.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거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 제가 뭐 아무튼 설명을 제가 조금 우왕청심원이라도 먹고 올 걸 그랬는데, 아무튼 한번 좀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언제 저 우왕청심원을 먹어요? 무슨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리고 네. 요즘 뭐 드십니까 그러면? 우왕청심원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커피. 운조 커피 같은 거 드셔도 좋고요. 루가워티. 루가워티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 차라리 그 전날 잠을 주무실 때 지누스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면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아침으로 백년하편을 드시고. 네, 아침에 백년아핀 든든하죠. 네. 네. 다른 거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한번. 네. 네. 지금 시장이 보통 계속 반응하는 거에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시장이 큰 부분에서 아주 잘못 짚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한때는 계속 일시적이라고. 니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다 지금 이런 그렇죠. 거네. 계속 지금. 네. 21년에는 이제 그 일시적이 계속 내내 이어져 왔었고, 음.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니까 피크론이 이제 계속 이제 또 피크다. 인플레이션 그쵸, 피크아웃. 그쵸. 네, 피크아웃이다. 인플레이션만 피크아웃하면 뭔가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진짜 인플레이션이 피크일까?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네, 다른 말씀을 생각 갖고 드리기 계세요? 위해서.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대체로는 나왔습니다. 피크는 찍었다라고들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마다 자꾸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높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이제 피크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뭐 명확한 근거나 진짜 인플레이션이란 게 과연 정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냐. 도대체 뭐 수요가 뭐 언제는 공급 차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했다가 뭐 이제는 수요가 초과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네. 그래서 뭐 또 연준이 리세션을 일으키면 알아서 리세션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네. 계속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 그리고 시장의 생각, 그리고 연준에 대한 신뢰로만 지금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살펴보자. 네네. 그 뭐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저희는 대표님은? 지금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이 수준 혹은 그 이상이? 이 수준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인플레이션이 발발하는 와중에 네. 중간에 잠깐 낮아질 뭐 진짜 그거야말로 일시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그 시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이런 궁극적인 인플레이션의 피크는 전혀 오지 않았다.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도 전혀 오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24년 중반 네. 뭐 이후부터 좀 다시 한 1, 2년 정도의 디스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오다가
그 뒤에는 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는 정말 10년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좀 유지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본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2, 3%는 인플레이션이라 생각 안 하실 테고 그죠? 네, 네, 네. 예, 막 8, 9%, 10%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전년비 그리고 전월비로 계속 이제 높아져야지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1년에 인플레이션이 뭐 7%가 발생했다. 높았다. 그리고 22년에 뭐 10%가 발생했다. 그래도 내년에 만약에 추가로 더 상승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도 24년이 넘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그런 한 2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잦아드는 구간이 오려면 미국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겪은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70년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그 시대에 지금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접어들었다 이미. 네. 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느낌적인 제가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사실 21년 내내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3%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아, 추격해서 왜 이제 불렀냐? 죄송합니다. 예, 몰랐어요, 저도. 니들이 이제 불렀구나. 뭐 네, 이런데. 그러니 니들이 이렇게 아하. 엉뚱한. 근데 사실 이런 전망은 제가 뭐 많은 분들 인터뷰를 했고 또 뉴스도 봤습니다만 이런 전망 하시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거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다 이제 차용하고 있는 이제 그 경제학은 사실 케인즈학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케인즈학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를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뭐 경제가 약할 것 같으면 정부가 뭐 이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그렇죠. 경제를 살려주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기반을 두는데 이제 케인즈학에 따르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저희 나라 재난지원금을 100억씩 만약에 나눠줬다. 우리나라가요? 만약에 네. 그렇게 나눠줬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수요 초과 그러니까 100억을 받으시면 혹시 김프로님하고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제가 햄버거 받으시면? 제가 100억 받았다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햄버거- 받으면요. 그냥 햄버거를 쏘시겠죠 일단. 우리 시청자 200만 여러분께 햄버거를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쉑쉑으로. 고맙습니다. 쉑쉑 버거로 가겠습니다. 빵빠레 나왔다 빵빠레.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억을 다 쏘시면 네. 그만큼 쉑쉑버거는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실물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네. 저 같으면 제가 100억을 받으면 뭐 제일 호화 뭐 럭셔리 뭐 그런 뭐 별장 같은 거를 산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평소에 못 사던.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다 한정이 돼 있는 재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을 그만큼 많이 풀면 당연히 공급은 부족해지고 그런 실물 재화들이 그 수요는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요가 초과하고 공급이 부족인 거는 인플레이션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근데 왜 결과를 가지고 자꾸 원인이라고 미국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돈을 푼 거 자체가 원인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가 08년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나서는 본원 통화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본원 통화만 상승을 하면 이런 자산이 많은 그러니까 아주 그 돈을 빌리기는 쉬워지나 기업이나 정말 있는 사람들만 빌리기가 쉬워지고 다수는 실제 은행에서는 이제 그 리테일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실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대출을 많이 쉽게 돈을 이제 유동성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러면 08년 이후부터는 자산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본원 통화만 증감을 하니까. 다만 저희가 소비자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땐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그 2020년에 팬데믹 때 이제 그 재정 정책처럼 그렇게 이제 민간에다가 아주 많은 민간에 다 돈을 꼽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통 속도라고처럼 이제 돈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폭등을 시킨 거는 이제 2020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폭등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M2에 달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혹시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M2의 연간 전년 대비 증가율. M2라고 하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전부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면 되는 광의통화입니다.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전년비 수치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00 거의 한 100년간의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943년 M2가 한 18%까지 전년비로 올랐었습니다. 네. 1943년 12월에. 그리고 CPI 피크가 언제 올라왔죠? 4년 뒤에. 그렇죠. 거의 4년, 47년 3월 뒤에 이제 CPI 피크가 발생을 하고요. 이때가 이제 유명한 70년대. 그러니까 M2가 전년비로 10% 이상이 앉는다면 일순간에 10% 이상으로 앉는다면 그거는 이제 경제에 실제로 필요한 곳으로 다 돈들이 이제 유동성이 가야 될 곳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늘어나지가 않는데 지금 10% 이상으로 늘었을 때 71년 7월에 M2가 처음에 피크를 치고 74년 12월에 네. 뒤따라서 이제 항상 시차를 두고 CPI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건 MB가 아니라 그러니까 08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할 때부터 왜 인플레이션 온다 그래놓고 안 오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는 실제 본원 통화만 늘었습니다. MB만. 근데 M2를 실제 광의 통화까지 늘게 한 거는 이런 재정 정책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게 느는 건데 43년도면은 2차 세계대전 고맘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말씀은 그러니까 통화량이 약간씩 늘어나는 거는 뭐 이렇게 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예를 들어 한 10%씩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그 한 몇 년 지나서라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한 번은 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전년비로 예. 10% 이상이 증가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초과 유동성이 이제 욕조에 쌓인다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게 시간을 두고 이제 차트를 다시 보시면 시간을 두고 이제 계속 그게 일순간에 쳐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실 때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만 시차가 있고 그럼 여기서를 보실게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 M2가 얼마나 늘어났냐? 21년 2월에 피크를 쳤는데 네. 지난 100년 중에 가장 크게 가장 크네요. 늘어났습니다. 전년비로 27%가 상승을 했는데 보통 CPI 피크가 M2 피크랑 같은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 한 20% 정도는 가야 아니요. 저는 이거는 또 좀 얼마 어떻게 전 보면 CPI 받은 거 약간 아닙니까? 섀도우 좀 약간 그림자 너무 과감합니까? 경제처럼 제가 얘기가 들릴 수 있어서 네네네. 근데 다만 지금은 CPI 집계를 하는 방식이 70년대랑 80년대와 같이 집계를 하지 않고요. 네. 70년대나 80년대는 실제 집값이 오르거나 이런 것도 다 CPI 집계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OE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성 항목제도 바뀌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예전 이때 당시보다는 훨씬 덜 나오게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간이 올해 내에 끝날 혹은 맞습니다. 내년에 끝날 이런 레벨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내년 말까지는 최소 더 최소 내년 강해지고 말까지는 그 레리 서머스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이 그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했던 게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CPI 수치를 80년대에 집계하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네. 집계를 해보자.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몇 프로인가요? 13.9%다. 9%. 14%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인플레이션도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논의가 좀 사실 미국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보시는 뷰는 어쨌든 43년 이후에 80년간 4번 정도 발생한 정도 사건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지금 뭐 5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오는 이런 정도의 네네, 사건은 맞습니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70년대보다도 저는 더 심각한 사실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뒤에 이 차트 보시면은 이 뒤에서 이렇게 검정선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네. 네.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M2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네. M2의 전년비 증가율이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네. 단기적으로 1차적인 인플레이션 급등 구간은 24년 중 어디쯤에서 끝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사이클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가파르긴 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가파르죠. 네. 네. 21년 2월까지 갔다가 이제 그 뒤에 계속 21년 2월에 전년비 27%까지 상승했다가 그 뒤로 이제 계속 좀 증가율은 좀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 이만큼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 걸로 기대하는 건 매우 좀 어리석은 일인 그렇죠. 것 같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늘 네. 통화량, 늘 화폐적 현상이다. 네, 네. 근데 연준에서는 사실 지금 통화량을 보질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전혀 보고 있질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한 번 고삐 풀린 이런 걸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음. 그럼 실제로 긴축적이어야지. 아무튼 24년 어느 순간 전까지 최소 23년 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변할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저희가 진짜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네, 다시 네, 되돌리지 않기 위해선 아주 긴축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정말 긴축적이냐? 네. 지금 뭐 100bp 인상, 75bp 인상, 뭐 금리를 뭐 빅샷했다 그러고 막 굉장히 막 긴축적이다. 그리고 막 연준이 뭐 우리의 first mandate이 우리 처음 그게 이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지 우리 뭐 리세션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주 그렇게 겁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이 제가 이번에 놀란 건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시장이 연준을 신뢰를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틀려왔음에도 21년에도 내내 일시적이라 그러고 올해 뭐 2008년에도 연준은 단 한 번도 이런 위기를 미리 예측을 하거나 맞춘 적이 없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연준은 자기네들이 뭐라고 말했을 때 이게 실현되는 걸 굉장히 겁내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지금 진짜 기준 금리가 긴축적이냐? 네. 그러면 지금과 요거 화면 좀 봐주시면 그 혹시 이제 네네. 이 아까 그래프를 좀 보여주셔서 좀 하나 좀 궁금한 게 네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빵빵 터지는 게 이제 1980년대 이후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혹시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도 미국의 파워에 강력했긴 했겠습니다만 70년대 말 혹은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수출에 있어서 이제 통화가 다 거의 달러로 이제 많이 가고 네네. 특히나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주요 원자재들 다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달러, US 달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전 세계 거의 공용 화폐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 네네네. 미국 내에서만 막 이렇게 소비하고 혹은 뭐 돈이 풀렸을 때 막 인플레이션 생기고 할 때의 상황과는 지금 좀 달라서 네네.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찍어난 통화량이 미국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게 아니고 네네. 혹은 전 세계로 다 그냥 이렇게 퍼지면서 네네.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그렇게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면 왜냐면 이제 그 나라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통화 많이 찍어냈다고 미국이 네네. 통화 많이 찍어냈다고 그게 다 미국 내에서만 머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될 텐데 네네. 이제는 이제 만들어낸 게 다 전 세계로 막 핑핑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생겨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 다들 그런 인플레이션은 지금 생길 수 없는 구조가 된 건 아닌가. 그 인플레이션을 실제 달러로 수출이 되는 경향은 있는데요. 제 질문에 이게- 칭찬 먼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 페이스에 말리시면 안 돼요. 꿋꿋하게 본인의 길을 가셔야 되고. 여기 말리시면 오늘 준비하실 거 다 못 보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출되는 경향이 있고 네. 실제 달러가 그렇게 많이 풀리면 모든 원자재는 다 달러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럼 저희 나라나 일본처럼 그런 원자재를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은 또 저희 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이제 수출이 되는 경향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네네. 네. 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근데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했냐라고 보시면 80년대에서 지금까지는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듯이 그 81년, 80년, 79년, 80년, 81년 뭐 이렇게 볼커 모먼트가 있고 나서는 M2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증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방위 통화가 증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통화량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그럼 진짜 긴축적이냐?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네. 지금의 물가와 여기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고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이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197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검정색이 이제 기준금리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 9%와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81년부터 85년까지인데 그렇네요. 사실 이조차도 83년, 뭐 82년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아래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검정선 보이시나요? 이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에 한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한참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건 어쨌든 실질 금리를 보셔야 되는데 명목이 아니라 네. 75bp를 100bp를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화폐 가치가 9%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네. 달러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달러는 왜 강해지냐면 다른 통화 대비로 그리고 연준에 대한 신뢰가 강해서 저 연준이 진짜 긴축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데 네. 실제로 원자재 대비 실물 대비로의 음흠. 화폐 가치는 엄청 지금 9%씩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금리 명목이 아니라 실질금리가 한참 위로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한참 위로 있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하던 걸 멈추고 저축으로 돌아서고 네. 이제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한번 보실게요. 지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 실질금리가 이 정도로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양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거다. 금리 사실은 대응이 인플레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부양적이다. 부족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정말로 장기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네. 하다못해 요때가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차트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폴 볼커가 취임을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잡은 구간입니다. 79년부터 82년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 14% 13%일 때 20%까지 이제 올렸던 게 폴 볼커인데 그 전에 73년 저희는 지금 이 시장과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 73년에서 75년인데 이때는 그나마 미국의 미국 정부가 부채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물가지수에 따라 이때도 이렇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콜볼컷처럼 이렇게 올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한 번 물론 리세션과 함께 이렇게 잡혔다가 시차를 두고 잡혔다가 75년에서 77년까지 그리고 다시 금리를 내리니까 이렇게 다시 치솟았던 게 이제 과거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리세션은 이제 마주하고 있는 리세션과는 결이 다르다. 네. 지난 네. 1분기에 증시가 하락할 때는 분명히 원자재가 상승하고 완연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이 좀 우려를 프라이싱하고 있었는데 2분기의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원자재도 같이 조정받고 네. 국채가 강해지고 그리고 뭐 달러가 강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어쨌든 달러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약해져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네.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리세션, 뭐 2008년 리먼이라든지 아니면 2000년 IT 버블이라든지 그런 리세션과의 차이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지금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현상을 동반하는지 정말로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들어보죠, 한번. 네. 지금 다시 아까 차트인데 저희가 아는 2008년 이제 리세션을 한번 을 볼게요. 그런 물가까지 같이 하락하는 전형적인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무리 부채가 많고 그런 경제여도 최소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그 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검정색이 더 위에 와 있죠. 최소한 1, 2년은 와 있죠. 또 한 번 2000년 IT 버블, 요때 또 이제 2000년 리세션인데 요때도 실질금리가 어떻죠? 검정색이 훨씬 더 위에 와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1990년 LTCM 사태 그리고 일본 IT 버블 일본의 이제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도 늘 실질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는 위에 와 있어야지 이제 그런 물가까지 잡히고 그럴 때는 보통 원자재부터 제일 크게 하락합니다. 원자재가 제일 먼저 빠지고 그 원자재가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그리고 채권 교과서처럼 채권은 강해지고 달러 강해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이번 2분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시장에서 발행한 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프라이싱한 게 그런 리세션형 전형적인 리세션이었는데 절대 그런 리세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 저는 리세션은 확실하다고 보지만 이미 2분기 사실 공식적으로 GDP가 마이너스로 나왔고 앞으로도 더 리세션이 간다고 보지만 물가는 계속 최소한 아무튼 내년 말까지는 높은 상태로 더 높아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확실한 스태그플레이션일 거고 지금까지는 이번 2분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지만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잡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판단해서 그대로 움직일 것이다.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제가 너무 쉼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이 올해보다 내년은 뭐 예를 들어 무슨 석유값이든 아니면 뭐 사 먹는 값이 10% 20%씩 계속 이제 오르는 상황들이 한 1, 2년 더 지속이 될 거다. 네네. 이런 상황 이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네네. 과연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그쵸. 들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게 온다면 이거 어떻게 될라나 이제 감이 잘 안 오니까. 네네. 혹시 저희가 그 M2에 또 이렇게 참고 삼아 볼 만한 데이터 하나 찾을 수 네네. 있을까요? 그래서 네. 지금 좀 뒤에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혹시 화면을 잡아주시면 그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금리 기준금리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의 추이를 보여주는 거고 실질금리가 아무튼 1950년부터 지금까지 중에 제일 낮다. 그리고 그러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리세션은 항상 기준금리가 플러스, 실질금리가 플러스였다. 항상. 요때도 폴 볼커 모먼트고 다만 유일하게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낮을 때 리세션이 발생을 하던 구간은 이제 이때 70년대 초중반 그리고 40년대 이때인데 이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참고를 하면 된다. 이 시장에서 잘 하기 위해선. 실질 금리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게 결국 이제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니까 그렇죠. 대체로 네네. 이제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김프로님께서 내가 뭐 돈을 좀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겠다 월에 그래서 뭐 연에 한 2%씩 이자를 준다. 네네. 근데 미국에 사시는데 인플레이션은 9%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축이 맞느냐? 그럼 그냥 차라리 빨리 뭐라도 실물하고 해야, 바꾸는 게 그렇죠. 뭐 차라리 휴지를 사든 뭐 이게 나중에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겠죠. 치약을 사든 빨리 사는 게 좋을 것이냐.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소비가 더 촉진이 되면 하긴 네네. 인플레이션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많이. 더 안 잡힌다는 한 번 거죠. 고삐가 네. 풀리면 이게 더 이 자기 재생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는. 네네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부양적 환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갈 거고 다만 그런 문제는 주식, 부동산, 채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이쪽은 과연 부양적일까 지금의 연준의 정책이 긴축적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부동산은 다 일드 기반의 수익률 기반의 자산들인데 그렇죠. 채권은 당연히 수익률 기반의 자산이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일 파월 의장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는 뭐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저기 이제 우리 연준 긴축 끝내겠다라고 만약에 공언 약속한다 뭐 확약서라도 써주겠다 내년 말까지 이렇게 만약에 확약을 한다면 주식의 호재일까요? 긴축을 더 안 하겠다. 일단 단기로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예, 단기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의 호재일까?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포기를 했다. 인플레를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 국채가 채권은 어쨌든 원론적으로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10년물 국채가 지금 최근에 또 금리가 하락했어요. 또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라는 그런 시장의 두려움 네. 때문에. 그래서 10년 금리가 지금 미국이 2.6%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가 지수는 9%, 9.1%입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데 화폐 가치, 달러의 가치가 지금 9%씩 빠지는데 2.6%에 만족을 하고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2.6%. 물론 물가가 정말 2%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래서 정말 확신한다면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9%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내후년에도 이어지고 뭐 이렇게 1, 2년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 지금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맞느냐?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없었던 인플레이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일시적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시적이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연준은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총알과 그러니까 무기화 수단이 없구나. 항상 무기화 수단이 있다고 강조를 하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무기화 수단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인지를 하게 된다면 그럼 채권 가격의 프라이싱은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얼마가 적절하냐. 물론 단기물은 연준이 그렇게 긴축을 더 강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네. 그죠? 다만 그러니까 단기물은 지금의 프라이싱이 진짜로 뭐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들은 10년 평균으로 지금 물가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지.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야. 그리고 현실이 네. 아니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진짜 현실이구나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채권 프라이싱이 지금 2.6%가 이게 과연 2.6%의 금리만 주는 게 정당할까요? 이 프라이싱이. 당연히 9% 이상 줘야겠죠. 아니면 하다 못해도 9%는 아니어도 최소 PCE 물가, 연준이 좋아하는 PCE 물가 이상으로는 줘야겠죠. 채권에, 그러니까 PCE 물가가 뭐 6%, 7%뭐 이때다 그러면 아무튼 10년물 금리는 7, 8%는 줘야 되는 거겠죠. 네. 만약에 이제 미국의 그 달러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0%씩 그냥 오른다고 치면요. 네네. 각 국가들별로 누가 미국 채권을 보유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렇죠. 안 사겠죠.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뭐하러 그걸 사요? 손해 보는 건 10%씩. 이거는 정말 예리하신. 아 이건 좀 예리했습니까? 선칭찬.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될 거를 과연 그럼 미국이 용인하겠냐는데 네. 이제 저는 생각이 좀 그렇죠. 갑니다. 그럼 거기까지도 이제 YCC라고 하는데 네. 그걸 지금 일본이 단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이제 장기채를 돈을 계속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섰음에도 2%를 넘어섰음에도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이제 장기채를 아직도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순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달러를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네. 일본은 아무튼간에 아직 2%대잖아요. 인플레이션. 근데 미국이 9%인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보다 시장이 훨씬 더 무너지면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당장 기대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 완화를 무한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년물 네. 금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둘 다 일드 기반, 수익률 기반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이 중심이고요. 국채가 10년물 어쨌든 10년물이 2.6%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미국의 주식 S&P 500의 이익 수익률이 지금 4.6%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그 밸류에이션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멀티플이. 채권보다 더 주니까. 네, 채권보다는 더 주니까. 한때 2020년에 채권이 10년물 금리가 0.5%였을 때 그때 S&P 500의 그 어닝스 일드 이익 수익률이 제가 요 뒤에 있는데 이게 혹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네. 이익 수익률이거든요. 2020년엔 한 뭐 2.5%, 2.4%까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그렇게 하늘 높이. 이 2008년은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때 역수가 이게 PER의 역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들어간 수익률이 거니까.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낮을 수 있었던 건 채권 그때 다 디플레이션 걱정했잖아요. 아무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엄청난 양적 완화 뭐 계속 해왔고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왔고 장기 금리는 계속 낮아져 왔으니까 장기 금리가 0.5%까지 내려가니까 S&P 500 멀티플도 그 정도로 높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나 이런 거 월세를 이제 연세로 해가지고 이제 매매가 대비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죠. 네. 아직도 지금 서울 아파트나 이런 게 한 3%, 4% 정도. 근데 왜냐면 아직 10년물 국채가 그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땐 무조건 사실 최소한 인플레이션 근처로는 가야 되는 게 시장의 섭리인데 네. 연준이 최근 이렇게 엄청나게 그 매파적이고 무서운 얘기들을 하니까 또 시장이 아직 70년대와 조금 다른 점은 연준에 대한 리스펙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게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고비풀린 인플레이션은 진짜 그런 신뢰가 없어졌을 때 더 이게 불이 붙어서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신뢰가 너무 강하다 대중이. 그리고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다 거래하는 채권 시장에서 일단 지금 아직도 신뢰가 깨지고 안 깨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신기하다. 연준에 대한 신뢰 깨지는 순간이 아마 인플레가 활활 타게 되는 순간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만약에 예측한다면 그 시대라고 만약에 제가 설득이 된다면 네. 장창창이 온다고 한다면 네, 뭐를 나는 그럼 사고 뭐를 팔거나 혹은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아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보시죠 그러면. 예, 뭐 사요? 뭐 팔고? 일단 그 화면을 좀 봐주시면 네.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거죠. 80년부터 네. 폴 볼커 모먼트 이후로. 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이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다 해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고 이제 다시 또 반등, 이제 다시 반락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구간이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80년대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냐 이제 그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통화량을 본다면 이렇게 갈 금리가? 것이다라는. 그렇죠. 10년물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말고요. 기준금리는 이렇게 못 올릴 거고. 10%씩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요. 시장 금리가요. 그러니까요. 다만 오. 시장 금리가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건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부동산 금리나 이런 걸 다 다 영향을 끼치 다 부동산 박살. 박살이죠. 그러면 네. 제가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지금 아니, 좋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그건 좋습니다. 뭐 대표님의 의견이니까. 네, 네. 부동산은 의견은 존중해야죠. 박살입니다. 정말 이걸 너무 근데 오래 연구를 해왔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네. 오는데 예. 근데 이제 집값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금리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예, 예. 금리 올라가서 부동산 박살. 다음 주식. 네, 일단 요거를 이제 보셔야 네. 그 지금 미국이 긴축을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70년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역사상 적어요. 지난 100년 중 거의 가장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 100년 2차 세계 대전 때보다도 높단 말이에요. 네네네. 요때 이때도 못 해가지고 미국은 YCC를 했었거든요. 사실 40년대.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럼 파월이 정말로 그럼 부채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극도로 늘어난 부채의 주체는 지금 정부란 말이에요. 미정부 그들 자신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올리게 되면 지금도 매년 재정 적자를 역사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도 이자 비용이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미 정부가 연에 10% 정도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21년, 20년에 그게 전체 세수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 대비. 세수 그렇게 많이 들어올 텐데도 그거의 10%는 무조건 이자만 내고 이자가 있다고요? 내고 세수만큼 재정 적자를 계속 쌓고 계속 미정부가 계속 심각한 어떻게 상황이 정부 박살? 정부 박살. 그래서 결국에는 네. 볼커 모먼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죠. 할 수 없겠죠. 그런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프리텐드밖에 없다. 그러니까 액팅하는 것밖에 없다. 프리텐드하고 나 진짜 인플레이션 우리의 퍼스트 맨데이션 우리 제일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을 거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블러핑만 한다. 그렇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낮추긴 해야 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무기화 자기들은 예전에 FOMC에서 맨날 무기화 수단이 있다고 만약에 뛰어넘으면 했지만 그때부터 계속 무기화 수단이 없다라고 뭐 아무튼 무기화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선 정말로 자기들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빌려간 게 본인들 자신인데 네네. 이 정부인데 그럼 아니면 진짜 디폴트를 낼 거냐 자기네 국채에 대해서 그거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 아직은 시작도 안 됐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런 CPI 지금 혹시 화면 한번 봐주시면 네. 말씀드렸듯이 파란색이 이제 10년 그 헤드라인 CPI 소비자물가지 수 전년비고요. 빨간색이 10년물 금리인데 역사적으로 실제 50년부터 지금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낮은 게 70년대, 73년에서 75년 한 번 있었고 요때는 아주 잠깐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볼커 모먼트가 있으면서 네. 시장 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시장이 정하는 금리죠. 그러니까 채권 뭐 트레이더나 뭐 기관에 뭐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이 정하는 금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간에 이 구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환각에 저는 집단 환각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그냥 역사적 요거는 이제 근원 PC 물가 대비 이제 10년물 금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 근원 PC보다 낮은 건 단 한 차례입니다. 근데 5월에 여기 조금 이 파란색이 근원 PC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 경신을 했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아무튼간에 이 단 한 번 요 짧은 구간 1년 뭐 1, 2년 있었던 것처럼 단 한 번인 것이 결국에 시장 금리는 튈 수밖에 없다. 멀리 있는 시장 금리는 연준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0년물이 이렇게 튀어버리고 30년물이 튀어버리면 부동산 금리가 폭등을 할 거고 10년물도 폭등을 할 거고 네.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부동산에는 어쨌든 주식, 부동산, 채권, 일드 기반 자산에는 긴축적인 게 맞다. 연준이 뭐 75bp만 75bp, 100bp, 50bp 인상해서 중립금리를 뭐 2.5%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뭐 한 4%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아, 말씀하세요. 네네. 뭐 해야 주식, 되냐? 채권, 그러니까 부동산에 어떤 맞다. 상황인지 알겠다고요. 아, 그렇게 네네. 갈 거니까 뭘 사냐고요. 뭘 팔고. 시간이 그러면 없으면 그 지금 뭘- 시간이 네. 많이 없으면 제가 시간 체크를 잘 못했는데 네. 그러면 그냥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원자재죠. 원자재. 그리고 원자재. 원자재는 어쨌든 실질로 중요한 건 실질인데 이제 굉장히 싸고 네. 이 차트 보시면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녹색이 이제 S&P 500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원자재 차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CPI로 할인한 가격입니다. 할인한 가격. 그러니까 사실 실질 가격은 더 다르게 또 M2까지 적용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그냥 보시기 편하게끔 이제 CPI로 할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가 빼고 계산한 거라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물가를 적용한 물가로 나눠서 네, 물가를 네, 네. 적용한 겁니다. 근데 70년대가 이때죠. 네. 이때가 70년대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어쨌든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의 멀티플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드 기반 자산들은 확 낮아질 수밖에 없고 70년대에는 네. 이게 지금 현재인데 저희 지금 유일하게 비견할 수 있는 이제 70년대의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지금 좀 결국 아무튼 자산 시장의 움직임도 7, 80년대 현상이 한번 재현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73년에서 75년까지 그리고 73년 1월에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고 원자재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 지금. 그렇죠. 원자재는 아직 실질로는 너무 싸고 원자재. 네. 원자재. 원자재 중에서도 뭐 저희가 좀 분류를 나눠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은구리 뭐 아까 뭐 차트에는 은 나왔던데. 유가 그 예. 은 정도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귀금속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싸고요. 귀금속 예, 금은요. 금, 네. 네. 근데 산업용 금속도 좀 최근에 이제 2분기에 많이 싸졌는데 네. 구리, 뭐 니켈. 사실 전기차 같은 거 만들려면 뭐든지 다 원자재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구리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무튼 2분기에 많이 싸졌는데 그 2분기에 리세션 프라이싱이 약간 그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프라이싱이 돼서 싸졌는데 물론 네. 산업용 금속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GDP가 계속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는 네. 귀금속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귀금속 중에서 특히 은이 많이 싸다. 그리고 에너지에서 이제 유가도 사실은 아직 많이 싸다. 실질로 봤을 때는. 만약 미국 달러가 이렇게 싸진다고 생각하면 네네. 유로나 혹은 뭐 위안화 혹은 뭐 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 신흥국 중에 신흥국 특히 저희 나라는 그래도 더 좋다고 보고. 우리나라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보다는 원.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화가 저는 강세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달러 대비로는. 그리고 그 특히 신흥국 중에 이제 중국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거나 아니면 생산에 강점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결국 생산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브라질, 뭐 아니면 뭐 인도 같은 데도 좋게 보고 있고 네네네. 좀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신흥국은 좀 나을 수 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채권 금리가 다시 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네네. 조금 반락했는데 다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예를 들어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가면 네. 결국 미국 돈값이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네. 왜 우리나라와 대비한 그 환율이라든 이런 거는 달러가 강세입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연준에 대한 신뢰인데
거기 아직까지 그 아직 신뢰가 남아있어요. 너무 깨지지 강한 않았기 거예요. 때문에. 긴축을 해서 때려잡겠다. 인플레이션을 기대가 좀 들어가 있군요. 오히려 물가가 높아지면 미국의 달러는 약해져야죠. 미국에서 발생한 물가가 점점 높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도 더 높아질수록 연준이 이제 더 긴축을 더 세게 하겠구나. 네네네. 이런 심리가 지금 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닥터둠 파일에 우리 대표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하세요. 네. 저 김영익 교수님도 저희랑 좀 같이 하시고 하는데 네네. 10월까지는 제가 6월에 반등을 할 거라고 했었어요. 네네. 주식이. 그래서 네. 10월까지는 저는 반등을 맥스가 4,300에서 4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는 원래 또 테크니션 출신이라 4,300에서 4,400까지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코스피는 아니죠? 아니요. S&P 네. 네. 그렇고 내년 말까지 좀 많이 S&P가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진짜 중요한데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그러시죠. 될까요? 네네네네. 예, 차트 컴퓨터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10년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질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은 지금 이 빨간 실질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말 그대로 기대 실질 금리입니다. 기대 그러니까 실질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명목 국채 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죠. 10년 명목 국채 금리에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죠. 말 그대로 명목 국채 금리조차도 트레이더들의 이제 기대로 인해서 정해지잖아요. 근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대중의 기대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거든요. 그거에 따라 정해지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가 왜 강하다는 걸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차트가 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 적용 중인 실질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뺀 실질금리는 이렇게 계속 역대 최고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계속 낮게 머물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준이 엄청나게 집요하게 그런 이제 설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실질금리는 실제 크게 올랐죠 최근에. 네. 그러면서 원자재도 하락하고 기대 심리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연준이 블러핑을 친 거라고. 블러핑을 보시면 계속 돼요. 네. 하니까 다만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블러핑 자체가 그렇게 되면 더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것처럼 주식이나 채권이 바로 반응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이 스파이럴이 돌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원자재도 좀 가격이 빠졌는데 네, 오히려 이 가격이 네네. 상당히 좋은 진입 기회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싸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프루츠 인베스트먼트 프루츠 투자 자문회 우리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아주 색다른 뷰를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물가 피크아웃 액기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셨고요. 아주 흥미로운 뷰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조만간 모시고 다른 이야기들 더 추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프루츠 투자 자문회 이선철 대표님 오늘 대단히 신선한 과일과 같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